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세계적인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입니다. 부제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한 인생의 법칙. 이 책에서 저자도 여러 이야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즉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아주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좀 멋있는 사람, 좀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반대의 선택을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나 국가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어떠한 좀 위기의 순간에 그 양 갈래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과연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실상 남은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참으로 많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러한 패턴의 좀 다른 버전이에요. 사회 버전, 아니면 군사 버전, 학교 버전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용기를 내는 데는 단지 몇 초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폭약을 가득 실은 트럭이 50명의 사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2명의 군인이 도망치지 않고 트럭이 자신들 앞에서 폭발하도록 총을 발포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초. 맞설 것인지 도망칠 것인지 도약할지 후퇴할지 결정하는 순간은 10초보다도 더 짧다. 두려움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이를 뛰어넘을 만한 용기를 발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는 한순간에 결정된다. 단 몇 초면 충분하다. 당신은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계속 각양각색의 사례를 통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의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독자 이상에게 선택받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을 큰 주제로 해서요. 옛 이야기부터 현대인의 삶에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철학, 그리고 이야기, 내러티브들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권력의 법칙 등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로버트 그린.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현재는 작가이자 뉴욕 옵서버의 칼럼니스트, 그리고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글로벌 대기업이나 작가 및 뮤지션 등의 브랜딩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스토아 수업, 데일리 필로소피, 그다음에 에고라는 적, 집필한 저서의 제목만 봐도요. 기본적으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어 하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자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녹아져 있는데 관련 사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작은 이야기까지 하면은 수십여 개 이상의 스토리들, 역사적인 내용들이 계속 시줄과 날줄로 엮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한번 다뤄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좀 내용을 추가해서 한번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용기를 잃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용기의 종류가 나옵니다. 용기의 종류가 어디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많은 종류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폭력적인 내용이 있겠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좀 폭력적인 사람이 노약자라던가 여성을 공격하고 있다, 때리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할 것인가? 이게 가장 원초적인 용기의 한 종류일 거예요. 그리고 사회 관습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으로부터 내려져 왔다. 아니면은 사회 전반에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거의 관례화돼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은 고쳐야 되겠죠? 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반대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여러 좀 질시와 질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대상들이 나와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면 더 그 데미지는 크겠죠?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넓어지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하면은 그 사회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의 개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가장 원초적인 먼저 폭력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촉법소년인데요. 예전에 그 드라마 있죠? 소년심판. 이 소년심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여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따, 이지매, 그리고 여기에 좀 바탕을 한 이 촉법소년의 카테고리의 이야기.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 그리고 용기가 있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에 관계된 내용들이 국민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아주 극렬한 분노를 샀어요. 왜 그런가? 더 끔찍한 범죄자들도 많잖아요. 뭐 살인, 방화, 그리고 뭐 각종 큰 경제 사범들, 우리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해악들이 더 많은데 고작 교실에서 폭력이나 쓰고 돈이나 뺏는 이 아이들이 더 큰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수렴됐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장의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이게 커가면서 더욱 큰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미연에 좀 자르고자 나름 여러 가지 액션을 한다는 게 이제 사회 규범적인 그리고 이제 소년 교화 이런 내용인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는 이런 내용들 과연 옳은 것인가?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나뉘죠. 그리고 각각의 의견이 다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논쟁거리, 이 사안에서건 사람의 수만큼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지만요. 특히 이 소년 범죄를 소재로 한 이런 영화, 드라마, 여기에 대한 큰 시각 차이가 유난히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가해자나 피해자, 아니면 그들의 주위 사람들, 가족, 이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년심판 드라마는요, 지금 넷플릭스가 선보인 10부작 드라마인데요. 이 모든 이 견해의 총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에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관계, 시선,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이 법정물이라는 장르에 아주 잘 실려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토리에 대한 견해가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소년 범죄를 악으로 규정해서 좀 강력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쪽으로 좀 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범을 악마화하는 이런 공식으로 해서요. 성공적 오락거리를 만들어냈다. 아주 미디어의 좀 기본 공식이죠. 미디어 산업, 이 방송계는 기본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소외 계급을 공격 아니면은 동정 이렇게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을 주로 많이 씁니다. 평소에는 우리 주위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소외 계급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방식. 이 극단적인 감정이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상대를 측은한 마음, 동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혐오하는 마음,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게 사실 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팔립니다. 매출이 올라가죠. 동정적인 요소로는 이들의 무기력함을 그리고 혐오로는 이들의 위험함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이런 방식이 때로는 큰 성공을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난히 이 미디어 부분에서 소외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년, 촉법 소년들 말고도요. 예를 들어 신생아를 뭐 파출소 앞에 버렸다.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코인 락커에 뭐 방치해 두었다.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 무직층인 그들의 연인. 뭐 이런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나오죠.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덕목도 상실한 혐오의 대상.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공식을 조금은 안고 가는 듯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요. 소년범을 아주 극혐하는 이 판사 주인공이 나옵니다. 김혜수 씨가 주연을 했고요. 이 김혜수 배우가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짧은 에피소드가 한 편 내지 두 편이 이제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계속 릴레이 하듯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건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그리고 내가 알 듯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를 구성했기 때문이죠.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몇 명의 이제 어린 소년들이 이제 벽돌을 던져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이 사망합니다. 이게 지난 2015년에 용인에서 있었던 이 벽돌 투척 사건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좀 고층 건물이라던가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면은 항상 위에 이상한 애들이 있나 쳐다보곤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기해서 살인한 다음에 그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것도 아주 유명했죠. 당시 이 사건 때문에 옷을 벗은 이 고위 경찰직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입시 비리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교직원이었던 이제 부모가 이게 여고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도와준 사건. 처음에는 이제 부모의 잘못된 과잉 사랑 뭐 이런 쪽으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이 자매 여고생이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론적으로 악마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자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전 미디어가 여기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비난을 퍼볼 정도인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요. 무슨 뭐 연쇄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이제 렌터카를 빌려서 그리고 훔쳐서 이렇게 과속으로 운행을 하다가 다중 추돌 사건을 낸 뭐 이런 일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년 범죄의 형식을 빌어서 다각도로 묘사하면서 이 현주소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년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제 끝판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촉법 소년. 이게 나이를 악용하는 이제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올라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도 또 말이 많았습니다. 같은 나이를 적용하는데 왜 자꾸 소년범이라고 하느냐. 소녀범도 있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아주 매개체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좋은 불쏘시개였어요. 그래서 대선이나 아니면 각종 선거를 할 때 여론에 민감한 이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좀 손번호 공약을 계속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일단 개정 전이니까요. 현행 소년법과 형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아예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그리고 이제 14세에서 18세에 되는 이건 이제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 형사 처분은 가능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례에 따라서 형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각종 범죄 조직들이 이 연령대의 이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스카우트해가지고 단체 훈련을 시킨 다음에 범죄에 쓴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어요. 참고로 이건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데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물건을 사러 이제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어떤 한 이제 봉고차가 어떤 노래방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나 옆으로 딱 비켰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 이게 어두워서 그렇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더 어린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이제 그런 남자들이 막 우르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고 트럭, 그러니까 지금은 승합차죠. 여기서 사람이 많이 타봐야 9명, 10명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자면은 체격이 좀 더 있으니까 사실 이 적정 인원보다 적게 타야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이제 그 승합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최하 16,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겨 탄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방 안으로 막 들어가서 저는 혹시 무슨 큰 사건이 나나, 여차하면 신고를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한참 뒤에 생각보다는 뭐 별일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조직들이 자신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정도를 모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은 어쩌면 개인에 따라서 그 조직 세계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닌 쪽이 훨씬 많겠지만 그런데요. 그 적정 인원 9명의 그 2배의 인원을 태워서 이렇게 그 사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중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쪽에서 그냥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소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성공하는 부류가 있겠죠. 그게 비록 이제 만약에 범법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안 좋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용기의 한 가지다.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에 근거한 게 이제 촉법소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3년에 이 소년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70년이 넘었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강한 처벌로 인해서 이제 낙인이 찍어지면은 도리어 이 아이, 학생, 이 사람들에 대한 교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재사회화를 막아서 더 큰 범죄자를 키워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 심판에서는 이 각각의 이슈 사건들에서 계속 이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줍니다. 에피소드 중에는 정말 잔인하고 매서운 내용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인가?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억울하거나 좀 누명을 쓴 것 같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드라마의 스토리, 내러티브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오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커버리지하는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소년 범죄가 만들어지는 이 원인을 추적해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청소년 회복센터.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법 너머의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이런 생각할 거리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직이 그렇듯이 항상 사람이 부족합니다. 의사는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검사와 판사도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한 사람에게 엄청난 업무량이 몰려든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범 재판은 속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이 많은데 뭐 이런 우스갯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판사가 3만 명 이상의 소년범을 매년 양산해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예전에 보면은 이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반대로 말해서 모두가 이 아이를 살피지 않으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엇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촉법 소년들을 과연 누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보면은요. 이 무게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주인공인 김혜수 배우 이외에도 이 몇 명의 배우들이 더 나와서 각각의 다른 시각과 신념으로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은 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신념의 의인화를 해놨죠. 다양한 관점에서 극을 풀어내는데 아주 용이한 구도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인위성이 드러납니다. 약간은 기계적인 배분을 했다는 인상도 있어요. 4명의 판사를 보면은 이게 뒤로 갈수록 나오는데 한 명은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가 개과천선한 인물.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 판사가 된 겁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또 알고 보니 이 소년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 있고요. 또 한 명은 소년 범죄 가해자의 가족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이 소년범에 대한 좀 개인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중립적인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감정이 결여된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부여했어요. 좀 관습적이고 관성적인 면을 나타내죠. 그리고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제 좀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그리고 이게 판결에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여자 판사 이제 한 명을 보면은 소년범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인 소년이 이 촉법 소년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직접 이 소년범을 엄벌하고자 이 소년보러 오게 되죠. 그리고 남자 판사를 보면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우해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대항하다가 소년범이 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선을 무시하고 신념에 따라서 소년범을 이제 엄벌하고자 돌진하는 이 여자 판사의 당당한 모습과는 좀 대비되게요. 이 남자 판사는 소년범을 옹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과거가 알려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여자 판사예요. 정의로운 영웅으로 좀 묘사가 되죠.
반면에 소년범의 인권을 주장하는 남자 판사의 모습은 초라하고 불안하게 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좀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처음에 선처를 받았던 소년범이 있는데 결국 더한 흉악범이 되어서 재판장에 다시 선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소년범을 어릴 때 좀 발본색원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돼서 더 큰 위협으로 사회로 돌아온다. 이걸 시사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한 혐오와 강력 처벌을 사회 정의의 실천으로 의미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범으로 법정에 서는 이 비중이 몇 프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더욱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폭력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을 두기 전에 촉법소년이 아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상적인 사실 이제 정상의 정의도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촉법소년들에게 너무 과한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다른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제 굉장히 열의에 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의 정원이 이제 40 몇 명이었는데 이제 한 두세 명의 엇나간 학생들을 이제 1년 내내 교화시키느라고 이 선생님이 무진장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졸업장은 따서 뭐 좋은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반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성적에 따라서 반을 배분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배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았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도 약간의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몇 명의 좀 비행 청소년이라고 거기서는 말하니까요. 이 학생들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 관심을 좀 잘 못 뒀어요. 결과적으로 평균 점수가 5점 이상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선생님 아니면 다른 학생들, 다른 연도라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해의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룰을 지키지 않는 몇 사람에 대한 이 사회적인 에너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과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는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재밌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는 이렇다 하고요. 현실은 어떠한가? 여기에 관계된 통계를 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만드는 건데요. 통계 월보가 있어요. 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접수 건수가 2017년에 한 8,000건, 그러다가 2021년에는 이제 12,5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더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행위, 범죄의 수준도 더욱 잔혹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 범죄를 뺨칠 정도고 일진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괴롭혀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전학을 갔는데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빵 셔틀의 이전 이런 내용으로 아주 뭐 공개 처형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저출산 여파로 소년층의 인구가 이만큼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의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한다. 그만큼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너무 환경이 쉽잖아요. 초등학생과 뭐 중고생,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물품 사기 많잖아요. 이거 잡고 보면 대부분 이 나이대 연령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에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거 사기범이잖아요. 이거 엄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의 그 렌터카 사건,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 앱을 통해서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쪽이 더 많아요. 돈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청소년 범죄 성향이 아주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포주 역할을 하는 아주 정말 지저분한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21년에 이제 연말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0살의 초등생 여자아이 2명한테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 고등학생인데 어리다, 초범이다. 이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칼부림한 학생, 그리고 동갑인 여학생을 수십여 차례 성매매시킨 학생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제 인권협회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촉법소년들이 최대 2년간의 소년원행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사소송으로도 고통을 받는다. 징벌의 효과가 충분하다. 이미 그들은 그 징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용서라는 거는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민사로 가보면은요. 이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극심한 고통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판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소년들이 대부분 결손 가정이라던가 아니면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형사처벌 회피뿐 아니라 실제로 민사 피해 보상을 받을 이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책에 나온 사례라기보다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더욱 엄한 처벌이 결국은 이들 자신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니다. 그 생각은 잘못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직접 당하는 피해자들도 청소년이잖아요. 뭐 같은 학교라던가 아니면 같은 나이대의 모임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엘리트 학생복 여기서 이 10대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8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가 60%, 심각하다가 35%, 이렇게 전체 95% 정도가 심하다 이상의 답변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어서가 67%, 소년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서가 12%, 소년 범죄의 죄질이 점차 나빠져서 11%,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낮아져서 10%. 이렇게 직접 그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이 촉법소년을 더 이제 나이를 낮춰야 된다. 아니면 이 촉법소년법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계된 뭐 인권단체 아니면 기타 이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의 사람들은요.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자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화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촉법소년의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말입니다. 현재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나이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범죄에 관해 관용을 두는 촉법소년 이 법령 자체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피치 못할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니까 어떤 개별 케이스에 관해서 대중적인 합의로 약간의 관용 그리고 선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일은 적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찍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정말로 가혹한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어릴 때 좀 촉법소년이었다가 나중에 좀 개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 소년 심판에도 그런 판사의 케이스를 보건대 없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적고 제가 아는 케이스도 그 사람 단 한 명입니다. 이 책 브레이브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촉법 소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것이 사회의 정의를 기르는 브레이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이 촉법소년을 가장 처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겪는 내용은 성인 이후의 일이 훨씬 많습니다.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봐야 모든 케이스를 다 해도 만 14세, 만 18세 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 이후에 대해서 마주치는 세상의 어려움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성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용기는 어떻게 내야 하는가?
브레이브는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죠. 좀 예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 참 하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이제 30대 후반에 한 젊은 사장이 있었어요. 이게 한 19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2차로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직원들 회식이라서 아주 즐겁게 놀았는데 이제 술값으로 엄청난 바가지가 나왔어요. 뭐 7, 8명이 갔는데 한 1,000만 원 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 중에 괄괄한 사람하고 이 업소의 웨이터 간에 이제 작은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좋게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웨이터가 이제 조폭을 데려옵니다. 사실 이 지방 나이트가 옛날에는 이제 조폭 베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이 회사에 이제 한두 명 이제 여직원들도 같이 갔는데 이 여직원들까지 폭행을 행사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장이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찾아가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어저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정상적인 비즈니스맨하고 사장 대 사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이트클럽의 이제 사장인 사람이 나왔는데 직접 이 젊은 사장을 또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췄으면은 뭐 그냥 정말 안 되는구나. 잘못 건드렸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조폭들이 생각해 보니까 감히 일반인들이 우리를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이 CEO의 회사까지 조폭들을 보내서 소위 말해 깽판을 치고 위협하고 회사를 이제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겁먹었겠죠? 그리고 이 조직에 있는 이 인원들이 뭐 그냥 뭐 폭력만 행사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갖 지저분하고 더티한 발언을 하면서 뭐 주변의 가족들까지 어쩌고 저쩌고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장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고 무릎을 꿇고 여기서 마무리한다면은 앞으로 나의 삶은 비굴한 삶의 연속일 뿐이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단 잠시 휴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라. 그러고 좀 재산도 좀 분배를 해서 여차하면 다 나눠줄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 조폭들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장이 자꾸 뭐 반성하지 않고 자꾸 자신들한테 덤비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한 거죠. 이 사장의 동생을 한밤중에 야산으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팬 다음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죽였다는 건 아니고요. 참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죠. 술값 바가지로 시작된 일이 이제 멀쩡한 시민과 시민의 사업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업체의 CEO는 이렇게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결심대로 전혀 굴하지 않고 지역 신문에 5단짜리 호소문 광고를 내게 돼요. 자비로 낸 거죠. 5단짜리 광고라고 하면 이제 신문의 한 3분의 1 사이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에 올리는 탄원서. 요약해 보면은요.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직장 상사나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이 조폭들이 판치는 나라임에 통탄한다. 나이트클럽에서 조폭에게 시비 걸려 돈 뜯기고 무자비하게 맞고 사과를 요구해도 경찰에 호소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조직폭력배가 없는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로 번지게 돼요. 이 광고가 크게 논란이 돼서 5대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요. 결국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군벌이었죠. 군부 세력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성공시키면서 아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마초적인 성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이제 극렬하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 신문 내용을 보는 즉시 내무부 장관부터 경찰청장까지 다 불려가요. 당신들이 일을 이따위로 해서 나라 꼴이 엉망이다. 이렇게 아주 경로했고요. 장관부터 이 경찰의 최고 책임자까지 줄줄이 혼이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나온 후에 너무 화가 나니까 당시에 지방경찰서장을 호출해서 직접 얼차려를 부여했다. 뭐 조인트를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직접 지시잖아요. 당시 이 지방의 이제 모든 조직 폭력배, 이거를 이제 감시, 감독, 그다음에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지방의 이제 조직 폭력배라고 하면은 굳이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엄청난 범죄 뭐 혐의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털지도 않았는데 먼지가 풀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나이트 클럽에 온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 웨이터, 그리고 당시에 그 조직 폭력배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온 그 사장이라는, 아마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형사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이제 경찰력이 좀 엄정하고 좀 강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피면서 담배 피면서 가다가 경찰한테 걸린다. 그러면은 진짜 뺨을 맞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옛날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반항한다, 눈을 부라린다, 그러면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가중처벌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 측에서도 이게 큰일 난 게 혼인한 정도가 아니라 무능하다고 찍혔어요, 윗선에서. 그래서 자칫하면 다 해임될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인원이 증원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조직폭력배보다 경찰 인력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히는 이 건달들, 조직폭력배들을 다 경찰서로 끌고 가서 엄정하게 아주 무차별로 예, 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조폭들은 각종 폭력에 보호 감옥까지 더해져서 이제 조직 생활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조직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쟁업체, 협력업체, 뭐 기타 뭐 관계 있고 없고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다 그냥 한 통속으로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 이 조직에서도 이 대대적인 사건을 일으킨 이쪽을 개별적으로 좀 린치를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경찰력의 제재를 받고 경쟁 라이벌 조직에게도 린치를 받으니까 이 조직들이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여기에 또 추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른 조직의 이제 멤버가 아니 도대체 어떤 겁없는 사람이 신문 광고까지 내서 전혀 관련 없는 우리까지 다치게 만드느냐. 그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게 그 처음에 그 젊은 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요. 이게 보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기동대가 잠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신하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아서 이제 전 국민이 해당 지역의 이제 조폭에 대한 증오로 들끓던 그런 상황으로 다시 불붙었어요. 원래 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의 범죄와의 전쟁. 근데 이때는 약간 좀 쇼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차원이 달라가지고 해당 지역에 이제 이런 조직들이 다 없어졌고요.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가장 범법행위가 없었던 파라다이스였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이제 개인의 성향도 적극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정치 깡패에게 탄압받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린치도 많이 받았고 협박, 모욕, 뭐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군부 다음으로 싫어했던 게 깡패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YH 여공 파업 사건 후에 강제로 국회에서 제명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이걸 강력 진압하다가 11.6이 발생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용서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좀 결과가 잘 풀려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산뜻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업체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이 쉽게 내기 힘든 용기로 지역 사회까지 다 바꾼 거죠. 물론 얼마 안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긴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이 선택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어떠한 형식으로 반드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저보다 오히려 뛰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좀 미래적인 가능성이 더 큰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봐왔잖아요. 그들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들을 했는가. 이걸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결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자신의 초이스를 하는 인생의 이제 갈림길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20-30년 이상 쌓이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냥 어릴 때의 가능성을 많이 잃어버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나 뭔가가 아쉬운, 그들에게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브레이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저만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용기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요. 앞으로 지금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결단의 순간이 오면은 용기를 잃지 말자. 브레이브를 지키자. 이런 생각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나이팅게일입니다. 1820년 영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 불과 17살에 자신의 삶을 세상에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간호사를 천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귀족 집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간호사가 이런 좀 신분의 사람이 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기절하고요. 아버지가 예,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이팅게일의 이 언니도 동생을 아주 격렬하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이 나이팅게일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의료 서적을 읽고 병원과 요양소를 방문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귀족 사회를 박차고 나오죠. 1852년경에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여기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영국 상류층 여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것, 당신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여성의 신분이 상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사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남성의 시간이 과연 여성의 시간보다 더 귀중한가?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서기로 한다. 그래서 1853년에 나이팅게일은 런던 요양소의 책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의료인의 삶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던 그 찰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크림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제가 그동안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강대국 지도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시작됐다는 게 더 명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단지 이 최고위층에 있는 몇 명의 기분에 의해 죽어나갔어요. 리더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역사에 있습니다. 이때를 보면은 이제 크림 전쟁에서 총에 맞고 포탄에 맞아 다친 것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시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죠. 1853년 10월부터 1856년 2월까지 이 발칸반도와 흑해의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크림 전쟁. 아직도 이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피할 수 있는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에 올랐어요. 위대한 프랑스를 구현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죠. 이 나폴레옹 3세가 전 세계에서 이 우리 프랑스가 가톨릭의 맹주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국내에 어떤 지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을 가톨릭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성지 예루살렘에 가톨릭의 특권을 달라고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을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또 역사를 보면은 앞서 한 1770년 이제 그 한 중반경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이 카이나르자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지 보호권을 러시아에게 넘겨준다.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뭐 조약의 내용에 여러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끼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좀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협박해요. 행동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이 쇠락하던 시절이어서 마지못해 프랑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당시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 1세 프랑스의 주장에 반대하고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이번에 협박하게 됩니다. 이쪽에서요. 러시아는 이제 그리스 정교잖아요. 그리스 정교의 대장임을 자부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차르. 예전에 맺었던 이 체결한 조약을 거론하면서 예루살렘 성지 관리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또 난처해요. 프랑스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러시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 술탄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붙자니 러시아가 화를 내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좀 힘들고 정말 난처했습니다.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보스포루스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대국의 요구에 걸팡질팡하는 그런 한심한 나라로 전 세계에 찍혀요. 그리고 종교를 보면은 이제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는 이제 그 원류가 같죠?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500년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파가 또 세분화되니까 이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이였어요. 가톨릭의 대표 국가임을 내세우는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정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러시아, 이 종교 문제로 한판 크게 붙게 됩니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종교와 인종 문제가 끼어들면 전쟁이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져요.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시 양국의 종교인들이 나서서 화해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와 니콜라 1세가 조금 더 양보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결국 두 강대국에 끼어서 오스만 제국만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이 두 나라의 이 리더 두 명의 기분에 의해서 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해도 복잡한데 영국이 또 끼어들어요. 당대 유럽의 최강자를 다투던 영국과 프랑스. 그런데 이제 공통의 적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 여기 의견의 일치를 본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오스만 제국에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도 이제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강국이 있었는데 이 통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오스만의 술탄이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거 러시아에 복수하고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먼저 프랑스가 무력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대규모 전함을 이제 흑해에 파견해서 러시아 차르에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지금의 루마니아 영토인 이 몰다비아 이쪽 지역을 침공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북쪽에서 위협하면서 이제 전쟁을 받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누가 먼저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는지 이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림 전쟁은 오스만 투르크가 먼저 걸었습니다. 당시에 술탄 압둘 메지드 1세가 러시아 니콜라스 1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당시 오스만이 이제 중동과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계속 영토를 빼앗겼어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힘은 계속 강해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좀 눌려 지냈기 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사실 러시아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내 뒤에 있다. 여기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전쟁은 처음에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 전개가 되었지만 곧이어 프랑스와 영국이 투르크 편에 서고요. 이 사르데냐 왕국도 가담하면서 국제전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흑해 일대 그리고 동유럽의 이 다뉴브강 그리고 각종 산맥 이렇게 아주 넓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투의 주요 무대는 크림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림 전쟁이라고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흑해 지역의 크림반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주 전쟁의 화약고예요.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사실 많이 탐냈거든요. 이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다 얼음지대니까 겨울에 얼지 않는 이 부동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흑해 지역에서 이곳이 필요했던 거죠. 러시아는 이제 북쪽으로 보면은 발트해 그리고 동쪽에 블라디보스톡에 항구가 있었지만요. 겨울에 얼어버립니다. 러시아로서는 이제 겨울에도 배가 드나든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흑해 연안에 이 영토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필수였어요. 국가적인 대계였죠. 이 전쟁의 상세 내용이 사실 전사에 기록될 만큼 대단히 박진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살벌하고 잔인해요. 그리고 참 많은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시의 현대기술이 총동원된 전쟁이었어요. 예전에 좀 구식 전쟁과 다르게 이 포탄과 철도 그리고 전신 전보 이게 계속 오가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초하이테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군 기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황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그 사이즈가 압권인데 통틀어서 참전 인원만 150만 명에 이르고요. 투르크 쪽의 연합군이 60만, 러시아군 90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사망자도 많았죠. 사망자가 공식으로 오스만 쪽이 약 5만 명, 프랑스가 10만 명, 영국 2만 명, 그리고 러시아는 무려 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최신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큰 탓도 있었지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그 원인이죠. 그래서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함보다 이 크림 전쟁이 병참 그리고 의료 이런 문제가 더 이제 큰 이슈로 부각되는 그런 첫 번째 전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전쟁의 마무리를 보면은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역시 패전국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니콜라이 1세가 전쟁 중에 사망했고요. 그 뒤 알렉산드르 2세가 뒤를 이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에서 이게 패전이 좀 쇼크가 컸거든요. 그래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서 농노 해방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승전국이긴 했지만요.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겨우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보전한 것 이외에는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엄청난 비용과 물자를 쏟아부어서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국고도 텅 비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공채를 남발했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휴지가 되었죠. 물가는 몇천 몇만 프로가 치솟았고요. 굶주린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게 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는 폭동과 약탈, 방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게 또 계속 이어지니까 발칸반도에서 각 종족들이 제각기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림 전쟁을 이유로 해서 오스만 투르크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이팅게일이 이 크림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약 40여 명의 간호사와 함께 당시 보스포러스 해협 인근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사 병원을 찾게 되는데 처음 보자마자 절규하게 됩니다. 씻을 곳도 없고 씻을 도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깨끗한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만 명의 병사를 위해 가져온 이제 군용 천 한 쪼가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대지 위에 건물, 가건물 몇 개 지어놓고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약품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침대와 이불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이 대놓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영국 군부였다. 이렇게 이제 국왕에게, 그러니까 당시 여왕이죠,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육군부의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여기서 매트 한 장을 구하는데도 공문서 수십 장이 필요하다. 침대 구입부터 병동을 새로 개설하는 것까지 상부의 여러 도장을 받아야 하고 제출 서류를 몇백 통이나 작성해야 한다. 개선해달라. 근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여왕을 비롯한 이 고위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나이팅게일이 이제 군 병원의 의무 기록 시스템부터 개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야전 병원에서 사망자 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영 일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 나이팅게일을 병원 원무 행정 이쪽에 시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숫자와 질병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게 돼요. 물품 보유 현황도 반드시 신고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전쟁 후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환자와 부상병을 돌보는 거는 이제 기본 업무가 됐고요. 입원 중인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내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을 만들고 영어 수업도 개설하고요. 휴게실을 만들어서 전쟁 이후에 돌아갔을 때 쓸 이 교양 강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월급을 관리하고 송금할 수 있는 각종 행정 시스템도 도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팅게일은 이제 간호사로서도 훌륭하지만 간호사에 머물지 않고 병원 전체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낸 개혁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나이팅게일이 존경받게 되고 이 업계에서 이제 입지전적의 이제 명성을 얻게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당시의 군 사령관 이 존 홀이라는 사람은 나이팅게일을 음해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그런 좀 행위까지 해요. 나이팅게일과 간호단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항적이면서 정직하지 않고 사치스럽고 부정부패 낭비를 일삼는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반항적이란 거는 누구한테 반항적이란 거죠? 아마 자신이겠죠? 물론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좀 그러하지만요. 당시에 여성이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게다가 여기는 또 1700년대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때의 어려움을 자신의 비망록에 기록해 놨어요. 나이팅게일 자신을 흡사 잔 다르크처럼 불에 태워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둘러싼 이곳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나이팅게일에게 씌워진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모략으로 결론이 났고요. 오히려 나이팅게일이 영국군 병원의 총책임자로 공식 임명되는, 한마디로 승진 및 영전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통계에 기초하고 정치적인 영역까지 발을 넓힌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냈고 병원 행정을 창시한 그런 영웅, 이 나이팅게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나이팅게일이 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자료와 통계의 중요성이 이제 큰데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뭐 개념도 없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통계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는데 특히 수학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의료 통계학자 이 윌리엄 파르라는 사람에게 통계 처리 과정을 직접 배우는 이제 그런 열정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다이어그램 아시죠? 그 동그라미 안에 이제 각종 퍼센테이지로 금을 나눠 놓은 거. 그래서 크림 전쟁 기간에 발생한 이 부상자와 사망자 수, 질병의 종류와 입원 기간, 이 모든 것들 재조사하고 기록해서 각종 병에 대한 이제 대응도 이 방법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숫자로 나열된 통계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항상 일이 힘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살해당한 사람들의 재단에 서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을 죽인 원인과 싸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방해 세력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이팅게일의 통계 정리 방식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나온 거죠.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통계는 세상의 모든 읽을 거리 중에서 가장 건조해야만 하는데 나이팅게일의 통계는 이런 대전제를 명백히 어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아니, 왜 통계가 가장 건조해야만 하죠? 통계는 사람들의 지식과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숫자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나이팅게일을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익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정보의 독점을 위해서이죠. 역사적으로 많죠. 한글을 반대한 조선의 양반 세력들, 그리고 활자와 인쇄술의 확대를 막은 유럽의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는 세력들은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노력한 나이팅게일의 실력은 계속 더 늘어났어요. 학문의 깊이도 점차 깊어지고 높아졌죠. 당시에 타임즈가 이제 그녀를 평가하기를 나이팅게일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예술, 과학, 문학, 의료에까지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당대의 재원이다. 특히 그녀의 최고 강점은 수학인데 숫자와 통계를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 부문에서 그녀의 의견은 절대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평생을 거쳐서 자신의 신념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한 말을 지켰고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보건, 의료, 복지, 이 정치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는데요. 정치는 행복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매우 커다란 힘을 가졌다. 여성이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사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의무를 행하고 권리를 말하라. 이런 내용으로 참으로 당대의 귀감이 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국 의료 개혁의 초석을 닦은 여성 정치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는 행복하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거의 다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료, 특히 간호사 부문에 대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간호사 문화가 있는 그 태움, 굉장히 악습이죠.
군대에서의 이 기수 문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 사회의 중요성으로 많이 부각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서도 훌륭하지만 병원 행정과 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좀 그 발을 넓힌 이 범위를 확장한 그런 부분이 좀 존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적인 면에서의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PA 간호사인데요. PA 간호사 아시나요? PA라고 하면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이 비공식적 보조 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합법화의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피지션 어시스턴트인데요. 공식적으로 진료 보조 인력. 이 합법화 논의가 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잘 결정이 안 납니다. 이 의사 인력은 항상 부족하니까 이걸 보충하고자 만들어진 이 비공식 직종, 뭐 시술이라던가 약물 처방 등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근데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PA의 대다수는 간호사인데요. 보통 병원을 보면은 이제 일반 간호사 중에 좀 경력 간호사들이 PA로 투입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국립대 병원, 기타 이제 종합병동 등에서 활동하는 PA가 수천여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제 이탄희 의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게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국립대 병원에서 활동하는 PA가 총 1000여 명. 그리고 이 중에 약 70%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쓰는 거고 관리 감독이 된다면은 뭐 이만한 내용도 없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의료법을 보면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PA가 단순히 전문의의 지시 아래 어떤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A가 이 수술 및 시술, 처방, 이런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을 하거나 전문의의 지도, 감독,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의료행위를 한다.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당수의 PA가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한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보건의료노조 자료를 보면요. 전국 30여 개 병원에 PA 약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수술 및 상처 봉합, 대리 처방, 진료 기록지, 시술 동의서, 뭐 기타 주치의의 부재 시 업무 대행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PA 제도가 생긴 것은 당연히 이제 부족한 의사 인력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 왜 방송을 보면은 뭐 인턴 레지던트 때 뭐 한 주에 100 몇십 시간을 일했다. 집에 간 것이 뭐 반년 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힘드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의사의 전체 총원을 증가시키겠다 하니까 결사반대합니다.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죠. 뭐 의료 인력의 질이 저하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상대적으로 페이가 적은 이제 간호 인력을 PA로 쓰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앞뒤가 안 맞죠? 현재 OECD 보건 통계의 2021년 연말 자료를 보면은요. 국내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약 2.5명. 한의사를 빼면 더 내려갑니다. 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사이가 안 좋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이제 의료기구 아니면은 뭐 진단기구 이걸 쓰는 것까지도 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잡을 때는 포함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의사 인력이 모자란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OECD 국가의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명인데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이용 횟수는 1인당 17회, OECD 평균이 6.8회인데 약 2.5배 이상 높은 상황이죠.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의 수는 부족한데 의료를 이용하는 이 횟수는 훨씬 높다. 당연히 여기서 엄청난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많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니까 PA로 메우는데 이 PA로 메우니까 이 PA에게도 데미지가 가고 환자도 위험에 놓이게 돼요. 의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PA가 이를 대신할 경우 이 의료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고 담당 PA에 대한 구제책도 없어요. PA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계속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이 의사들이 책임을 밀어버리죠.
그리고 업무를 지시한 진료부서, 간호부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PA가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PA들은 의료 현장의 엄격한 위계 질서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쓸만한 경력 간호사가 생겼는데 일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PA로 빼가요. 간호 현장이 연차가 낮은 간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간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심화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PA를 공식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는데요. 이 PA 공식화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국내 면허 체계가 훼손된다, 의료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PA 법령화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의사의 총원을 늘리겠다면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죠. 물론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의사도 이제 고도의 전문 직군이긴 하지만 급여 생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좀 취직이 잘 될 뿐이죠. 이 병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이 아니라 병원장의 입장일 수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PA 간호사는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밍을 알고 있는 병원 중에 PA 간호사가 없는 대학병원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따온 건데요. 미국은 이 피지션 어시스턴트, 이 PA라는 직업이 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이 미국에서 PA라는 호칭만 따왔고 자격 기준이라든가 교육과정, 법적 보호장치, 워크플로우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학사를 졸업한 후에 3년 이상 의료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년간의 PA 석사 코스, 이게 PA 스쿨인데요. 이걸 수료하고 나면은 이 정식 PA가 됩니다. 수술도 할 수 있고요. 회진 참여도 하고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죠. 물론 의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코사인을 항상 하고요. 이 모든 의료 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그나마 상황이 좋다는 대학병원에서 봐도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로 이제 비선호과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해요. 참고로 비선호과라고 하면 이제 칼을 대는 과죠.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이런 쪽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임상과들이 PA 간호사들을 원하고 있고요. 선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 형태는 혼합적입니다. 자격 기준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공식 법령화가 안 됐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규직에 보통 일 좀 잘한다는 간호사, 평판이 좋은 간호사, 그리고 추천을 받은 간호사가 이제 임상과 파견직 쪽으로 데리고 가고요. 이제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제 PA 간호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선호하긴 하지만 워낙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신규에 가까운 사람도 선발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 난이도는 좀 낮은 걸 부여하겠죠. 그리고 근무 장소는 이제 수술방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수술방에서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를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PA 간호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니까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죠. 이 간호사들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 이제 기본 업무가 수술 보조인데 이거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한데 이제 수술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이 빠르고 집도의의 스타일까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의사들도 이 사람들을 원해요. 그리고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PA 간호사를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료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의사가 커버리지하는 분야가 당연히 훨씬 많겠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 기술이 많은, 그리고 이제 집도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문제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PA 간호사가 실력이 좋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나나 내 가족의 수술을 간호사가 전담한다, PA 간호사가 전담한다, 그럼 어떠할 것인가? 불안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여러 가지 매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요. 한 명의 명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희생돼야 됩니다. 이게 표현이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PA 간호사의 수술 보조, 이제 앞으로의 전공의가 실수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죠.
물론 장단은 있습니다. 전공의는 실수를 통해서 기량이 쌓이고 점차 전문의 이상으로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죽어가는 이 환자의 케이스에 걸리는 사람은 무슨 책임입니까? 정말 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피해에게 수술을 몰아준다. 그럼 전공의의 질적 향상이 더뎌서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PA 간호사를 쓰는 게 전공의를 쓰는 것보다 적은 인건비로 수술 소요 시간은 짧아지고 수술의 질은 올라갑니다. 집도의들의 만족도도 높죠. 왜냐하면 집도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공의가 뭐 후배이고 견습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경쟁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일하기가 좋은 PA 간호사를 선호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고 병원장 아니면 병원의 이제 의료재단이 역을 좀 구조적으로 밀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나 아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보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 간호사 입장에서도 이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일단 전공의들이 경계합니다. 이 피해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에게 이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법적인 책임이. 왜냐하면 법적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전공의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피해 간호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맨파워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의사소통 관계가 계속된다. 그럼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보겠죠. 그렇다고 전공의에게 뭐 어떤 비난을 몰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좀 피해 누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간호사 계열에서도 이제 간호 관리자들이나 뭐 수간호사 이런 급에서 보면은 이제 의사 수술 지원 인력들, 이 PA 쪽을 좀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 그리고 의사들을 뭐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같은 여성인 시어머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간호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전담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 조직에서 이제 경력 간호사를 빼내가니까 피해 누적이에요.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의 반복이 되니까 짜증도 나죠. 결론적으로 의사도 힘들고 그리고 의사 내부에서도 전문의, 전공의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사이에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고요. 간호사 내에서도 고위 직급과 PA 그리고 신규 다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만약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나 이런 병원 행정, 의료 시스템에서 이 상황이 소화가 안 된다. 일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야 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봐도 사실 지금 이제 그들이 한 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20살에 시작해서 우리나라 남자 의사를 보면은 이제 30대 중후반이 돼야 이제 겨우 이제 명함 달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외과의 기준에서 보면은 40 넘으니까 이제 손이 떨려요.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습니다. 술 한잔 마시면 이런 고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좀 고행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은 캐시를 벌기 위해서 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지금 뭐 강남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요. 야간 진료하는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올 때까지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잖아요. 항상 공부하고 인내하고 잠을 줄이고 참는 그런 정말 수도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조금 늘리고 관련된 의료 인력을 넓혀서 본인들도 수익은 조금 줄겠지만 조금 더 편한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 아는 좀 실력 있는 간호사들은 이제 전부 미국 또는 해외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언제까지 입을 닫고 참겠습니까? 핸드폰만 열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세상인데 뭐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힘이 없어서 참고 있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그 많은 간호사 인력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힘들겠다는 한국 간호사 라이선스를 버리면서 퇴사하는 것이 모두 간호사들끼리의 태움 문화 때문일 것인가? 여기에 핑계를 대는 구태에 의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팅게일이 통계치를 냈을 때 건조한 통계치를 이용하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감히 여자가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다 역사적으로 비난받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와 정도를 걸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외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 간호사를 없애라고 말이죠. 못 없애겠다고 하면은 그럼 합법화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꼭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브레이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 내용의 이야기를 이 브레이브란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진실 앞에서 침묵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뒤에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케이스가 많죠.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층, 기득권층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 그 조직, 그 기관은 극심한 데미지를 입게 되죠. 지금도 보면은 일반 서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세상에 미랄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감옥에 가 있고 불명예를 얻고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절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회 기득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세상의 세뇌와 정보의 차단, 그리고 각종 기득권으로의 압박과 압력, 여기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편이 편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웃어주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일절하지 말고요. 누군가의 정체성과 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자제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로얄티가 있는 진국이라는 그런 말도 듣죠. 어떤 분야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절대로 파헤치거나 건들지 말고 가벼운 트렌디성이나 가십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유쾌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면은 나에 대한 지지를 취소하고 아니면 나를 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의 갈림길을 결정할 이 브레이브, 이 용기를 내는 이 그 포인트가 반드시 온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오고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몇 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인기가 많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집안도 괜찮았고요. 가족도 화목했고, 그 친구도 이제 부드럽고 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리액션 잘해주고, 말상대 말동무도 잘 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이 쭉 지냈는데, 단 한 번 저와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절실한 위기에 빠졌던 때,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갔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 저를 도와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도 언제나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용감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래도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 주관에 의해서 바른 말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처도 많이 생겼고요.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에 빠졌던 적도 많죠. 용기란 무엇인가? 자신만의 길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상식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처음에 정한 그 내용을 꿋꿋이 지키는 그것만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이 책 브레이브의 마지막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